많이들 더우시죠? 지금 LA도요, 여기저기 산불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오늘은 좀 중요하고 좀 우려스러운 그런 소식이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전해드리고 날씨 소식은 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를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북한 국지전에서 핵무기 쓸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좀 섬뜩한 그런 키워드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이 키워드만 하나만 딱 들으시고 또 너무 걱정하시거나 뭐 그러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불타는 LA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대선 쪽집게 도시의 현재 민심.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대선에서 그 결과를 쪽집게처럼 이렇게 마치는 도시의 민심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 도시의 지금 민심은 어떤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는요, K-팝을 넘어서 K-뮤지컬도 있고 5층 높이 공중에서 거꾸려 매달린 30분, 대롱대롱 거꾸로 이게 3분이면 몰라도 30분씩 매달려 있는 것은 굉장한 그 어려움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요, 노인 출입을 금지시킨 헬스장입니다. 바로 갑니다. 먼저 북한 국지전에서 핵무기 쓸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그 핵탄두가 최소한 50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정인데요. 사실상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기존 전체 보유량과 맞먹는 핵탄두 20기를 새로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격한 증강에 지금 북한이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 띵크탱크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연구소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한이 핵무기 5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도합 90기의 핵무기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핵무기를 조립해서 완성품으로 갖고 있는 게 50기,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필요하다면 더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90기까지 가능한 정도의 양을 갖고 있다. 이런 좀 끔찍한 추정치를 이 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스톡홀름 연구소는 북한이 2022년에는 25기, 그리고 지난해에는 3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늘어난 거죠. 매년 5기 안팎의 그 핵무기를 생산해 왔는데 북한이 지난 한 해에만 갑자기 5기의 4배에 이르는 무려 20기의 핵무기를 갑자기 추가 생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연구소가 갑자기 북한이 왜 저러지? 라고 집중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5개씩 추가로 만들다가 갑자기 작년에 20개를 더 추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좀 팔으려고 할까? 아니죠. 러시아 뭐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러시아는 그저 북한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재래식 무기,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 이런 정도는 지금 북한에게 원하고 있지만 뭐 핵무기 같은 건 러시아가 제대로 더 많이 갖고 있죠. 당연히 많이 갖고 있죠. 러시아는 뭐 몇천 개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북한이 뭐 러시아 지원할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급격히 생산량을 늘려서 지금 뭐 30개에서 하루아침에 1년 만에 50기로 늘려버렸을까? 이 부분을 스톡홀름 연구소가 지금 걱정스럽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김정은은 지난해 9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라고 사실 공개적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이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식으로 계속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스톡홀름 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최소한 지금 50기를 갖고 있지만 더 만들 수 있는 그 핵물질의 양은 한 90기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 있다니까 최소한 1, 2년 안에 한 90기까지는 확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서부터 1년에 20기 하면 당연히 2년 뒤에는 90기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죠. 뭐 물질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스톡홀름 연구소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톡홀름 연구소는 마지막으로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서 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 초기에 이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충돌 상황이 발생할 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소형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시 바꿔 말한다면 북한이 어떤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않았지 만일 일으키게 됐다라면은 그때는 소형이라도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어설프게 해서는 본인들도 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도록이면 안 일으키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초기에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스톡홀름 연구소의 그 진단입니다. 자, 이제 북한을 그래서 이제 스톡홀름 연구소만 예의주시해야 할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지금 뭐 한국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맨날 무슨 게이트, 무슨 특검 참 힘듭니다. 근데 그런 것도 또 뭐 안 해서는 안 되는 뭐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평화. 안보입니다. 스톡홀름 연구소가 이렇게 연구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책장 한 장 넘기듯이 그냥 무시해버리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에 있어서 이런 걸 잘 꼭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내용을 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요. 북한만큼이나 위험한 게 중국이나 러시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핵무기 보유 이것도 겁이 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도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410기를 갖고 있었는데 올해 500기로 90기가 확 늘어났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20기가 늘었고 중국은 작년에 90기가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다들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연구소는 중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늘리죠. 중국도 이렇게 늘리죠. 러시아는 그냥 호시탐탐 주변국 뭐 침범할 데 없나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죠. 지금 북중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요, 지난해 처음으로 최소 24기의 핵탄두를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 탑재해서 상시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4개는 24시간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발사할 수 있도록 실전 배치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중국이 24개를 하는 겁니다.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발사될 수 있게.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는 달리 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지 않은 채 그동안 중국은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중국이 이제 신속한 핵무기 발사를 위한 경보 즉시 발사라는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보 즉시 발사라는 그 전략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자기들 중국 쪽으로 뭐 핵무기를 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면 바로 경고를 올리잖아요. 그 경고만으로 최종 확인 필요 없어. 경고만 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곧바로 핵무기를 발사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핵 정책이 이제 중국도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 세계에는 뭐 지구 전체를 뭐 몇 번이고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핵무기가 있다고 하죠. 전 세계 보유를 다 합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핵탄두의 90%는 사실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낡은 핵탄두를 이제 해체하고 새로운 걸로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전 세계 핵탄두 수는 지난해보다 391기 줄어든 12,121기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있는 거에서 이제 해체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해체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해체한 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을 또 새로 만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보다 391기가 줄어든 12,121기입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 핵탄두 수는 오히려 더 늘어서 3,904기입니다. 지난해보다 실전 배치 수가 한 60기 정도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미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 수가 1,770기. 뭐 중국이 24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은 뭐 더하죠. 미국이 1,770기 실전 배치. 그런데 더 심한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2,822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또는 폭격기 기지 등에 이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위험한 러시아와 그리고 예측 불허의 북한, 이 두 나라의 최근 관계가 급 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키워드는 앞서는 내가 뭐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전격
북한 방문이라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좀 어찌 보면 좀 무서운 키워드입니다.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8일과 19일 양일간 북한 공식 방문 일정을 위해서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19일 평양을 떠나면서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또 베트남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지난번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언제냐? 무려 반세기 전, 24년 전이었던 2000년 7월에 있었습니다. 이 반세기 만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이번 북한 방문은 그 최대 관심사가 양측의 군사협력 수준입니다. 어떤 식으로 군사협력을 이룰까? 러시아와 그 북한이 무슨 기술협력을 하겠어요? 무슨 러시아가 북한을 상대로 무슨 기술을 협력을 하겠어요? 무슨 경제협력을 하겠습니까? 그저 협력할 건 군사협력이죠. 우리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군사 기술입니다. 인공위성 군사 기술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한국 정부는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시에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그러니까 러시아가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먼저 선제 공격을 받거나 또는 북한이 어디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상대 나라를 도와주는 이런 조약, 그런 걸 체결하지 않을까,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안보 협력의 어떤 합의를 만들거나 합의문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최소한 합의문까지 아니면은 MOU 같은 그런 조약, 이 정도까지는 체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한국 정부는 이제 그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떠나고 나면 그제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슨 환영 행사를 어디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 시간, 그리고 만약에 좀 늦으면 모레, 내일이나 모레 이 시간이면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북한과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이런 얘기, 그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해 주시고 모레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제목은 불타는 LA입니다. 지금 LA는요, 다운타운이나 한인타운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한인타운에서 한 30여 분 정도 거리 지역에 거대한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나흘째 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도 심상치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LA 등 미국 서부 지역 곳곳에서는요, 이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중부, 남부, 그리고 동부 지역까지 지금 열도음 현상이 나타나면서 때이른 폭염이 오랫동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LA 쪽부터 보면요, LA 북서쪽 5번 프리웨이 일대에서 지난 주말에 시작된 산불이 지금 나흘째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산불이 불타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연기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집 있는 데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좀 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더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현재 이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15,000여 에이커를 태우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률은 10%가 채 안 됩니다. 8%?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당국은 산불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화재 지역 인근 레이크, 거기 피라미드 레이크라고 이제 커다란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주변으로 아주 멋진 리조트가 있는데, 그 호수 휴양지에 머물던 1,200여 명이 지난 주말에 긴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가장 가까운 마을 캐스테이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의 주민 약 한 2만 명에게 일단 대피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불이 남쪽으로 조금 더 번지면 우리가 바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대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피 준비를 하고 계시라 라는 요 정도의 경고문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패킹을 좀 해놓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죠. 다행히 산불을 빨리 끄면 대피를 안 해도 되지만 어찌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패킹은 해놓고 대피 준비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미 캐스테이크 지역의 주민들 2만 명에게 보냈습니다.
일부 언론은요, 이번 그 LA 인근의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그 연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서 또 바람을 타고 얼마나 멀리 가는지, 이 모하비 사막을 가로질러서 무려 약 한 200마일 떨어진 그 라스베가스 그 상공 지역까지 퍼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 라스베가스 상공의 주민들이 그 연기를 직접 우리가 바로 눈앞에 베가스 주민들이 느낄 정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냄새는 좀 맡을 수 있는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라스베가스에 사시는 주민들은 혹시 그런 거 느끼셨다면 좀 댓글로 올려주세요. 평소보다 뭐 아침에나 이렇게 바깥에 나왔더니 공기의 냄새가 좀 다른데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LA 인근에서 발생한 그 산불이 나흘째 계속 타면서 연기가 거기까지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 정부는요,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당분간 그 실외에 오래 머물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LA 지역 산불 때문입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지역에서 지금 봄부터 고온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탓에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인근 그 30분 거리에 있는 그곳 그 산불 말고도요. 자, 북가주로 가볼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만 가면 와인으로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와인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붙어있는 동네이라지만, 이웃 동네지만, 하나는 나파밸리, 또 하나는 소노마 카운티, 그렇잖아요. 다행히 나파 쪽은 아닌데 지금 소노마 카운티. 그 소노마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의 건물을 태우고 또 그 포도 농장도 막 태우고 현재 그 번지고 있는데, 다행히 진화율은 여기는 조금 더 높아요. 진화율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동쪽으로 한 70마일 정도 가면은 히스페리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히스페리아 지역에서도 산불이 국지적으로 발생해서 현재 한 30% 정도 그런 진화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 등 이곳 저곳에서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 제목을 불타는 LA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LA를 떠나볼까요? 미국의 중부 지역, 남부 그리고 서부 지역을 달구고 있는 이 열돔, 히트돔 현상은 이제 그 동북부까지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미국의 그 중부와 동북부 일부 지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긴 폭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더운 날씨가 별로 많이 없었던 동북부의 그 메인주는요, 이번 주에 90도까지 기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름에 또 습도가 높아요. 이 LA나 이쪽 지역은 그래도 습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막 덥고 뜨겁고 해도 그늘에만 잠깐 가 있으면 그렇게 뭐 큰 더움, 불쾌한 그런 느낌 이런 건 많이 없습니다. 몸에서 땀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메인주 이런 곳은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를 나타내는 그 열 지수는 100도가 훨씬 넘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땀도 많이 나고요. 또 버먼트주, 또 뉴욕주 등 이 동북부 지역 대부분이 올 여름에 이 평년보다 한 20도가량 높은 그런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올 여름 더 많이 덥고 또 더운 그 기간이 훨씬 더 길고 이런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사전에 기상청이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자, 시카고 기상청은요, 이 지역의 체감 온도가, 즉 시카고의 체감 온도가 다음 주까지 한 100도 수준을 보일 것이다 라면서 주민들에게 온열 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참, 지금 그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바로 그 이 히트 웨이브, 열돔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히트 웨이브라고 했습니다만 뭐 히트 돔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곳곳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돔, 히트 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폭염으로 푹푹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열돔, 히트 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트 웨이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열돔 현상이라는 것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딱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뜨거운 공기를 그 밑에 가두는 그런 현상인데요. 뜨거운 햇볕이 그 위에서 계속 쬐면서 그 열돔 밑에 있는 공기를 무슨 전자레인지에서 달궈지듯이 계속 가열시키면서 공기는 빠져나가지 않고 이 밑은 계속 뜨거워지는, 그래서 열대야를 일으키면서 온열 질환까지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위험성 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열돔 현상입니다.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오클라호마주 등등등 중부와 남부 지역은요, 지난달 하순부터 이미 이 열돔 현상으로 인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긴 합니다.
자, 한국은 이제 곧 장마 시즌을 맞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온도도 높죠. 25도, 30도 되죠. 더운데 비까지 매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제 참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건강 관리에 더욱 좀 우리 구독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 대선 쪽집게 도시의 현재 민심입니다. 이건 좀 풀어드리면 매번 그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작은 도시, 어떤 특정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작은 도시에서 선택했다고 하면 만장일치는 아니죠. 이 작은 도시에서 그래도 다수 의견으로 나온 특정 후보가 항상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과연 그들은 누구를 응원할까? 누구를 지지할까? 요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 디트로이트에서 북서쪽으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세기노 카운티라고 나옵니다. 세기노 카운티. 디트로이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세기노 카운티라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3배가 넘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면적인데 인구는 그저 한 20만 명 정도에 불과한 땅덩이 넓고 인구는 좀 적은 그런 소도시입니다. 소도시라고 해도 면적은 넓죠. 그렇지만 이제 인구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이제 러스트 벨트입니다. 러스트 벨트 제조업 세태죠. 근데 평일에도 상당수 거리에서 뭐 상점이나 뭐 또는 뭐 걸어다니는 유동인구를 찾기는 뭐 쉽지 않은 그런 한산한 소도시입니다. 이런 곳이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어서 아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 조그만 소도시를 다녀갔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도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도 이 조그만 도시를 다녀갔습니다. 왜? 찜찜한 거죠. 이 조그만 도시에서 뭐 투표 나와봐야 뭐 몇만 표, 한 10만 표 정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되지만 찝찝한 거예요. 항상 매번 이 도시에서 머저리티로 선택한 지지한 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징크스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유세를 안 하기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가 다 여길 다녀갔습니다. 미시간이 그 대선 승부를 좌우할 경합주인데다가 이 지역 투표 결과가 지난 4차례 대선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자 유력한 후보들이 앞다퉈서 찾은 것입니다. 미시간도 아주 치열한 경합주잖아요. 그러니까 미시간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 세기노 카운티 주민들은 2008년부터 2012년 그 대선 때 2008년과 2012년 대선 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그 머저리티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죠. 뭐 이 도시가 지지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는 건 아니지만 당선이 된 버락 오바마를 머저리티로 지지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2번 다 맞춘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또 민주당 그전에는 이제 2008, 2012년 버락 오바마니까 민주당 지지였잖아요, 성향이. 그런데 이제 2016년에는 또 마음을 바꿔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대세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그리고 2020년에는 그런데 또 다시 마음을 바꿔서 공화당 쪽으로 마음을 바꿔서 바이든을 더 많이 지지를 한 것은 나타났는데 또 흥미롭게도 바이든이 그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특정, 그러니까 이 도시는 매번 뭐 공화당 지지야, 여기는 민주당 지지야,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공화당 지지였다, 어쩔 때는 민주당 지지였다,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표심인데 그때마다 그쪽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메랑 카운티라는 별명까지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민이 확 던지는 게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그 세기노 카운티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 그러면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이런 건데, 바이든, 지난번에는 이제 바이든 지지세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당연히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그런데 최근 이 바이든에 대한 신뢰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찝찝하겠어요. 예. 도심에서 한 펍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라울 바라디라는 그 유권자는요, 유권자들은요, 많은 사람을 자기가 만난다, 여기서. 자기 이제 식당에 많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몇 달 만에 식당 운영에 필요한 그 식료품 비용이 4분의 1이 올라서 나는 지금 많이 불평이고, 내가 이 식당에서 만난, 식당 주인이니까 식당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들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죠, 이건. 10년간 육군에서 복무했다라고 밝힌 그는요,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라고 이제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군인은 정치색을 밝히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대했지만 군인 같은 그런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이번에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낫게 할 사람을 뽑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주민들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경제 올려주는 사람, 물가 낮춰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그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의 말을 듣던 옆에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기자에게 또 말합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 이곳에서 유세를 했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유세한 줄도 몰랐다 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우리는 여기서 정치에 평소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치고 빠지기식, 히트앤런, 그런 그 치고 빠지기식 일회성, 그 선심성, 보여주기성 방문이 아니라 경제 상황을 실제적으로 더 낫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선거 유세하고 그래도 큰 관심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여기서 선거 유세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봐. 이런 거죠. 야, 어찌 보면 정말로 정치를 아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이 세기노 카운티 이 주민들의 이 말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번에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그 이론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K-팝을 넘어서 K-뮤지컬입니다. 미국 연극과 그 미국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다라고 불리고 있고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 있어요. 바로 토니상 시상식입니다. 영화계는 아카데미상이라면 이 연극이나 뮤지컬 쪽에서는 토니상이 아카데미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상식에서 한국계 디자이너 2명이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찌 보면 아카데미상을 또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린 제77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라고 있죠. 위대한 개츠비의 한국계 무대 의상 디자이너 린다 조 씨가 의상 디자인 부문을 대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계 디자이너인 하나 김 씨, 한국 이름은 김수연 씨인데요. 이분은 그 동료와 함께 공동으로 수상했는데 뭐냐면 뮤지컬 아웃사이더로 그 조명 디자인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의상 디자인상을 수상한 먼저 린다 조 씨. 린다 조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에는 정말로 특별한 게 많습니다. 프로듀서는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올린 그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라는 것을 옛날 몇십 년 전부터 있는 뮤지컬이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각색하고 또 새롭게 그 터치를 해서 그 지금 2024년도 그 정서에 맞게 새롭게 지금 무대에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올려진 위대한 개츠비는 한국 사람이 제작자예요.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자는 한국인이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백인 여성이 아니라 아시안이다 라면서 이 뮤지컬 의상을 위해서 정말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이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린다 조 씨는 그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린다 조 씨는 생 9개월 때 부모를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꿈이었지만 길을 좀 이렇게 바꿔서 캐나다 맥길대 그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에 이번엔 또 길을 또 바꿉니다. 미국으로 와서 예일 대학에서 연극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브로드웨이 데뷔작인 이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로 지난 2014년에 토니상 의상 디자인 부문을 한번 받은 바 있고요. 10년 만에 이제 같은 부문의 수상을 또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그 여주인공의 화려한 드레스 10벌을 포함해서 총 무려 350여 벌의 의상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조명 디자인 부문을 공동으로 수상한 하나 김 씨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김 씨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낯선 땅, 그 미국 연극계에 입성한 뒤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면서
한국에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그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한 삶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다른 한국계 친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김 씨는 그 아버지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장입니다. 아버지가 그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장인데 이 김홍준 원장이 과거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 유학하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시민권자죠. 근데 이제 3살 때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학창시절을 한국에서 쭉 보내고 한국에서 대학도 졸업했죠. 서울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미술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UCLA에서 무대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약 10년 동안 그 미국 공연계에서 무대 디자이너로 쭉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 브로드웨이에서 이번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데뷔를 했는데 그 데뷔작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토니상 수상, 영화계 아카데미상이라는 것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 아카데미상, 뭐 토니상, 그리고 뭐 빌보드는 차트죠. 등등등. 전 세계 최고들만 받는다라는 미국계 각종 그 대중예술 분야에서 이제 한국인이 트로피를 받는 일? 이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5층 높이 공중에서 거꾸로 매달린 30분입니다.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그 놀이기구가 공중에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린 채 약 한 30분이나 매달려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린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애트모스피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애트모스피어라는 게 무슨 뭐 분위기 뭐 그런 뜻의 단어이긴 한데 그 atmosphere 할 때 뒤에 fear가 P-H-E-R-E잖아요. 그 스펠링. 근데 이제 요걸 P-H를 F로 바꿔가지고 atmosphere, 겁난다 한때, 그렇게 좀 이름을 재밌게 바꾼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이곳, 오레곤주 포틀랜드 지역에 있는 건데, 혹시 이 놀이공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또 댓글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점점 더 많이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이게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마침 또 완전히 거꾸로 된 그 상태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누가 일부러 거기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이 애트모스피어 기구가 공중에 멈추면서 승객 28명이 완전히 공중에서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습니다. 애트모스피어는 이 둥그런 대형 원으로 그런 모양인데 둘러앉은 승객들을 태우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돌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는 그런 그 놀이기구입니다. 거꾸로 뒤집힌 다음에는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내려오죠. 승객들은 약 한 15m 상공, 그러니까 뭐 아파트 높이로 치면 한 5층 높이 됩니다. 이 5층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약 30여 분이나 버텨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무섭죠. 뭐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도 높이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2층 정도만 해도 조금 난데 3층, 4층, 5층 요 정도 높이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뭐 한 10층, 20층짜리보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겠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이제 군대에서 무슨 그런 유격 훈련, 뭐 공수 훈련, 뭐 낙하 훈련 이런 거 뭐 굳이 전문적인 낙하 훈련 같은 거 아니어도 일반적인 육군도 저도 뭐 일반 육군 나왔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딱 요 정도 높이에요. 한 15m까지는 안 되고 한 3층, 4층 정도 되는 딱 그 높이에요. 왜 그 높이에서 하느냐? 그게 인간이 가장 그 높이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딱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그 5층 높이 되는 데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 놀이기구가. 자, 놀이기구 운영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 포틀랜드 소방구조대. 이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로프로 일일이 다 한 명씩 구조해야 하는지 그 부분까지 고려를 했지만, 다행히 이제 놀이공원 직원들이 수동으로 어떻게 조작을 해서 놀이기구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객 중에 한 명인 다니엘 앨런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놀랍고 고통스러워서 그 구조대에 의해서 땅에 발이 닿았을 때 펑펑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무서운 데서 잠깐 뭐 10초, 20초만 있으라 그래도 무서운데 30분을 그것도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저는 그
이제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이 머리 쪽으로 피가 다 쏠리잖아요. 와, 그거 건강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기도 했어요. 그거 괜찮았을까? 다행히 뭐 몇 명은 병원으로 가기도 해서 이제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심각한 부상자는 없다니 정말 다행이지만 그 부분이 걱정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승객은 거꾸로 매달려서 30분 동안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어느 순간 허리 아래에 감각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가 거꾸로 다 내려오니까 머리 쪽, 상체 쪽으로만 피가 가지 그 위쪽이 다리잖아요. 거꾸로 오니까 다리 쪽으로는 피가 안 가니까 허리 아래쪽으로 감각이 아예 없어졌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참 후유증이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승객 한 명은 검사를 위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퇴원했고 다른 몇 명의 승객들은 이제 현장에서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에 귀가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공중에 이 매달려 있는 그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그 소방국 구조대가 저는 더 신기하고 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그 포틀랜드 소방국 구조대가 한 말도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 우리는 미리 훈련을 했다. 미리 이런 훈련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준비가 돼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방국 구조대는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구조하는 데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똑같은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다 맞춰놓고 있던 그런 상태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정말 유비무환이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턱턱턱 올라가서 바로바로 구조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노인 출입을 금지시킨 헬스장입니다. 그 대구 한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요. 70대 노인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한 그런 사실이 알려져서 갑론을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한 4성급이 되는 호텔 그 피트니스 센터는 최근 센터 내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며 앞으로 만 76세 이상의 고객들은 입장을 불허합니다. 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다 아니라 만 76세 이상은 안 드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76세로 했는지는 전 그거는 모르겠어요. 75세도 아니고 70세도 아니고 만 76세 이상은 안 받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여하튼 뭐 무슨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노인 출입을 제한한 그 대구 피트니스 센터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이제 많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침에 찬성하는 쪽은 노인분들이 가서 무리하게 운동기구를 들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금지시키는 거 나는 찬성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노인 차별이 아니라 이것은 노인 보호인 듯 보인다 뭐 이런 분도 있고 70대 이상이 다치지 않고 헬스장 기구를 쓰려면 보호자가 항상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도 맞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반대하는 쪽도 있죠. 노인들 중에 헬스장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더 내고 프라이빗 그 트레이닝, PT 받는 퍼스널 트레이너를 놓고 하는 그 PT 받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출입 금지시킨다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더 내서 PT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내 근육량도 늘리고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권한, 그 권한을 단순히 76세 이상이라고 그걸 막는다라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강력한 반대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 모두가 다 늙는다. 그 피트니스 센터 업주 당신도 그 나이 금방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신도 지금 차별한 그대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라면서 약간 악담을 하면서 이 반대 의견을 비친 그런 그 노골적인 비판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개념 없는 진상 아줌마 고객의 출입을 금지시킨 어제 보도해드렸던 그 헬스장과 이번에 76세 이상은 안전상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한 이 헬스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둘 다 공감? 아니면 하나는 공감되는데 하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 아니면 둘 다 격한 반대이십니까? 의견을 좀 댓글로 올려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